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첨단 기술의 향연 CS2026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올해도 역시 핵심 화두는 인공지능이었는데요. 지난해 주식시장에서 거품인지 대세인지를 두고 논란이 반복됐던 AI 기술은 이제 가정부터 공장까지 우리의 실생활 전반으로 영역을 점차 넓혀가고 있습니다. AI 기술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달라질지, 그럼 CS2026을 통해서 미리 들여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과학종합대학원 AI 전략경영 이병욱 주임 교수 나오셨고요. 또 블루닷 AI 연구센터 강정수 센터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인공지능 응용학과 서경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올해 CS2026 공식 주제는 혁신가들의 등장이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역시 최대 화두는 인공지능 AI였습니다. AI인 거는 알겠는데 이전과는 좀 다른 느낌의 AI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뭔가 조금 더 구체적인 것 같다. 이제 이런 평가들이 대세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올해 CS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대륙이 어디 있고 우리가 가야 될 신대륙 발견을 위해서 어느 방향으로 항해해야 될지를 좌표를 찍어줬다는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매우 중요한 행사였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만, 네. 전통적으로 CES에서 발표된 것 중에서 상용화가 된 것들은 한 10% 미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신대륙에 대한 방향성이 보여준 것이지. 현대 아틀라스 같은 경우도 2028년부터 공장에 투입하기로 했으니까 앞으로 2년이 남았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 그리고 LG도 로봇을 보여줬지만 상용화 시기는 밝히지 않았고요. 그래서 방향성은 저는 훌륭하게 제시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이 현실 가능성이 2026년에 일어날 거로 기대하는 것은 좀 거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AI는 AI인데 뭔가 피지컬적인 손에 잡히고 보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AI가 이제 다가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렇죠. 이제 저희가 AI라는 말을 쓴 게 한 7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오래됐나요? 네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1950년대, 56년에 AI란 말이 처음에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이제 그동안의 AI 산업은 후방 산업이었어요. 후방 산업이라는 R&D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쓸만한 건 안 나오고 열심히 연구만 하던 시절이 이제 그동안이었고, 지금은 이제 조금씩 전방 산업이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AI를 실생활에서 느끼기 시작하는 걸로 이제 급격하게 전환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이제 AI의 주 플레이어라고 하면 매우 굵직굵직한 회사들, 메타, 구글이 연구실에서 대량의 GPU를 넣어서 모델을 만드는 데 이제 집중하고, CES에서 발표하던 것도 요까지 할 수 있다 정도를 발표하는 게 이제 다였거든요. 네. 근데 이번 CES의 특징은 뭐냐면 그걸 실제로 가전이나 이런 데 접목을 해서 이제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어떤 큰 전환기로 보면 되고요. 그동안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소프트웨어라서 형체가 없는 상태로만 생각을 그렇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대부분의 우리가 있는 유형의 로봇들, 그다음에 TV 같은 것, TV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인간 전문가가 사전에 지시한 그런 작업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A라는 이벤트가 일어나면 B로 해라. 근데 지금 이제 인공지능의 가장 화두는 피지컬 AI고, 피지컬 AI의 핵심은 외부 환경을 얘가 적응을 하고 받아들여서 스스로 추론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율주행할 때 돌발사항이 나타났을 때 네. 예전 같으면 A 같은 이미지가 나타나면 B로 행동하라라는 걸 집어넣고, 네. 그렇게 사람이 지시한 형태로만 움직였다고 하면 공식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공식 이외가 이제 돌발사항이 발생하면 서버리는 거죠. 공장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지금의 이제 피지컬 AI는 돌발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게 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추론하는 기능이 핵심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추론이 가능하면 그동안에 수동적으로만 돌던 모든 기계에 이제 능동적인 이러한 추론 기능을 집어넣을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대한민국 같으면 지금 제조업 10명당 기계 하나를 쓰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00명당 그 기계 쓰는 지표가 있는데, 집적도라고. 그러니까 사방은 전부 다 기계인데 그동안은 수동적 기계가 있다가 네. 지금은 능동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기계의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매우 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피지컬 AI라는 이제 화두가 새롭게 던져진 거다. 예전의 AI는 뭔가 소프트웨어로 존재하는 것 같고, 일반인 분들은 그냥 이게 뭔가 검색 기능이 더 강화됐나? 이제 이런 거였는데, 아니다. 우리 생활에 다 이제 적용될 거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이제 CES에서 가장 큰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예전에는 저희가 인공지능의 어떤 성능 평가, 인공지능이 수능 문제를 얼마나 잘 풀었는지 아니면은 어떤 특정 지능을 얼마나 달성했는지에 대한 성능 평가가 위주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피지컬 AI로 대표되는 것처럼 과거에는 저희가 라지 랭귀지 모델, 즉 거대 언어 모델로 움직였던 반면에 최근에는 라지 액션 모델이라고 해서 이러한 AI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산업적으로는 뭐 AX, AI 트랜스포메이션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기존에는 최소 성능을 만족하기 위한 성능 지표 중심으로 움직였던 반면에 네. 지금 현재는 이러한 성능이 얼마만큼의 비즈니스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고 얼마나 실용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지에 조금 더 집중하는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CES가 이 혁신가들의 등장이라고 지칭한 것 자체가 이런 비즈니스 모델적인 AX적인 혁신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방점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네, 피지컬 세드님. AI는 기존에 있었던 AI라고 한다면 우리의 스크린, 즉 스마트폰이라든지 네. 데스크탑에 안에 갇혀져 있었다라면 피지컬 AI는 이 스크린 밖으로 나와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살고 계신 그 생활 곳곳에서 그것이 공장이든 또는 여러분들의 가정이든 여러분들의 일터든 어떤 곳곳에도 이 육체적인 형태를 띠고서 있는 물체에 AI가 스며들게 된다는 의미에서 피지컬 AI는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시장보다 즉 스크린으로 제한되었던 시장보다는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부분에서 큰 신대륙의 어떠한 발견과도 비견될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도달하지 못했던 저희가 지금 향해서 가고 있는 땅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뭔가 기대도 되는데 좀 무섭기도 합니다. 솔직한 심정인 것 같고요. 자, 이번 CES의 주인공을 꼽으라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피지컬 AI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우리 기업들도 열심히 무언가를 보여줬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기업 가운데 이제 포문을 연 곳이 현대차 그룹이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공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였는데 뛰어난 기술력으로 전 세계 주목을 받았습니다. 관계자의 목소리 듣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Atlas here has joints that can move 360 degrees. This lets Atlas move even more efficiently than humans, particularly in manufacturing environments where every second counts. 아틀라스. 네, 다 보셨죠? 저도 봤습니다. 현장에서 봤으면 더 좀 실감 났을 것 같은데 어쨌든 화면으로만 봐도 뭔가 인간과 닮았다 이제 그 느낌은 받긴 받았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가 이제 로봇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보면 예전의 로봇의 핵심은 이제 관절을 얼마나 잘 움직이냐. 우리는 이제 이게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고 부르는데 거의 이제 같은 개념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처럼 움직이려면 이제 244개의 관절이 다 움직여야 되거든요. 네. 이번에 이제 아틀라스가 시연해 준 거는 이제 뒤에서 이제 움직였어요. 조정을 해서 56개의 관절을 움직였고 이 정도면 이제 대부분의 로봇이 이제 20개에서 40개 정도 관절만 움직이는데 56개 정도의 관절을 움직인 거랑 360도 회전을 하면 아시다시피 이게 그냥 일반 전선을 넣으면 360도 회전하면 전선이 꼬여서 360도 회전은 매우 이제 높은 난이도인데 그걸 보여준 점. 그다음에 스스로 이제 4시간밖에 안 간다고 한 배터리를 스스로 이제 교체할 수 있는 점. 이런 점들을 보여줬는데 이게 이제 우리한테 던진 놀라움은 뭐였는가 하면 지금 현대가 이제 목표하고 있는 게 2028년에 이제 이 생산 라인에 이 아틀라스를 투입하겠다라고 발표를 네. 했는데 그럼 이제 생산라인 투입할 만큼의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완성도가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다가 거기에 이제 많은 이제 이 정도면 투입할 수 있겠다를 이제 보여준 거로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또 이미 뭐 자동차는 많이 자동화가 돼서 제조업에 이미 많은 로봇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아틀라스를 투입한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사람밖에 할 수 없었던 그곳에 로봇을 투입한다는 의미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케이블 커넥터를 삽입한다든가 배터리 위치를 정렬한다든지 이거는 사람만이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네. 이번에 이 아틀라스의 핵심은 뭐냐면 그동안은 우리가 그 외부 환경을 받아들여서 이걸 추론하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 때 모두 다 별도로 개발을 했었어요. 우리가 현재 흔히 말하는 E2E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부터 사물을 인식하고 인식된 사물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모든 거를 하나의 신경망으로 동시에 이제 훈련하는 걸 말하고요. 네. 그 동시에 훈련하는 E2E 개념을 집어넣어서 처음부터 이제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사람같이 협업을 하면서 같이 훈련시킨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연에는 뭐가 나는가 하면 관절이 잘 움직인다는 걸 보여준 것과 동시에 부품 중에 일부러 잘못된 부품을 하나 끼워 넣었을 때 얘가 스스로 이게 잘못된 부품이라는 걸 판단하는 기능까지 같이 시연을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게 3만 대까지 생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로봇을 집어넣겠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이게 가능할까? 허는 아닐까 정도로 봤다라고 하면 지금 움직이는 관절 50kg 이상까지 들 수 있고 스스로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고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추론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리 사람 인간 전문가가 집어넣은 행동만 한 것이 아니라 얘한테 잘못된 부품을 몰래 끼워 넣어줬는데 얘가 이걸 인지하고 잘못된 부품을 치워주는 것까지 시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돌발 사항들 이게 결국에는 그동안 휴머노이드를 투입하지 못하는 가장 핵심은 괜히 로봇을 잘못 투입했다가 스탑로스가 생기면 공장이 네. 멈추는 시간이 오히려 워낙 비효율이 길기 되죠. 때문에 네. 휴머노이드는 비싸요, 느리고. 그래서 투입하는 게 오히려 더 느리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대신에 일반 기계만 집어넣었다가 이제 추론 기능이 들어가면 사람 대신에 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아주 큰 혁신이고 뭐 실제로 실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즉각 이제 시장도 반응했죠. 10% 이상 현대자동차도 뛰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까지보다는 존재하지 않았던 놀라움, 두뇌를 단 놀라움 이렇게 제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사람 보고 말하고 듣고 이래서 우리는 이제 주변을 판단하잖아요. 그 판단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잖아요. 위험을 발생하면 피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로봇이. 그렇죠. 구글의 제미나이 로보틱스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현대자동차 그룹이 가지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보여준 것은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엄청난 실용주의 노선을 선택을 했다는 부분에서 저는 대단히 좋게 평가를 하고요. 예.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실용주의 노선이라는 것은 본인이 할 수 없는 것은 포기한 거죠. 그래서 구글 제미나이 로보틱스라고 하는 월드 모델을 채택을 해서 네. 이것은 뇌의 기능은 본인들이 하지 않고 구글과 협력하겠다. 그 뇌를 훈련시키는 곳은 엔비디아의 또 시뮬레이터를 쓰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생태계 협력을 결정했다는 부분이 대단히 실용적인 노선이 나와 있는 거고 2028년부터 그날 행사장에서 보여줬던 건 연구 프로젝트에 있는 로봇인 거고요. 아틀라스인 거고 2028년부터 현장에 투입할 것은 대단히 팔과 다리라든지 이런 골격들을 보면은 지금에 있는 휴머노이드를 지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실용주의적으로 뭐 일체형 직사각형의 어떤 다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대단히 실용주의 부분을 선택했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의미지만 부정적으로 볼 것은 지금의 산업용 로봇이 아니라 정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작업을 과연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 인간이 지금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은 배선 작업입니다. 하네스 작업이라고 하죠. 보통 자동차 한 대 3kg 이상의 배선이 들어가는데요. 배선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 차량의 샤시와 전체에 있는 골격들 사이사이로 손을 집어여서 이 배선을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 아틀라스 손 3개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부품을 나르는 것, 50kg를 드는 것, 그거를 왜 휴머노이드 로봇이 합니까? 산업용 로봇이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저기서 보여준 것들의 95%는 제가 보기에는 이미 산업용 로봇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근데 2년이 남았죠. 그것은 이제 뇌도 발전해야 되는 거고 손가락도 발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용적인 노선을 선택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아직 남은 시간 동안 충분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지 절대로 저희가 현혹되면 안 되는 것은 저기서 보여주고 있는 저 아틀라스가 보여주고 있는 것의 한 95%는 이미 산업용 로봇이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결국은 인간만이 하고 있는 결코 산업용 로봇이 대체하지 못해서 예를 들면 중국의 지커에서 다크 팩토리로 가고 있는데 그 다크 팩토리에서도 전혀 산업용 로봇으로 대체 못하고 있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작업들 이 부분을 과연 저 아틀라스가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의 포커스가 나머지 2년 동안은 맞춰질 거라 보고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한 숙제를 푸는데 하지만 혼자 하지 않겠다 생태계를 형성해서 엔비디아하고 구글과 함께 하겠다는 부분을 밝혔다는 부분에서는 그 가능성들을 매우 높게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저는 평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 한계와 잠재력을 다 보여준 아틀라스 모델로 평가를 해주신 것 같아요. 교수님께도 의견 드릴까요?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긍정적인 면을 저는 부각을 해보자면은 네. 사실 이제 이 AI 서비스들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실용성과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현대자동차가 선보인 로봇 자체가
현장에 어떠한 형태로든 적용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어서 도입을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말씀해 주신 추가적인 복잡한 작업들, 로봇만이 할 수 있는 작업들에다가 확장 적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이 혁신의 시작의 첫 단추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실 뭐 자체적인 어떤 내재화된 기술을 저희가 모두 개발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요즘 이제 인공지능 개발의 속도를 보면은 너무 빠릅니다.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내재화해서 할 수 없는 게 현실적인 상황이라고 보았을 때 이 현대자동차 그룹만의 어떤 AI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그 협업 생태계 안에서 뇌는 어떤 것들을 사용을 하고 로봇 기술은 우리가 사용을 하고 특히 현대자동차는 도메인에 대한 굉장히 좋은 이 제조업 사례 자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조업에 특화된 이 로봇 AX의 어떤 선구자로서의 첫 단추를 아주 잘 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한마디 우리가 아틀라스에 좀 요번에 주목해야 될 또 다른 부분은요. 결국 이제 그 동안에는 우리가 산업용 로봇이 있기 때문에 모든 그 공장들이 사람 위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네. 산업용이 있을 부분, 사람이 있을 부분. 이번에 아틀라스가 주목받은 부분은 처음에 공장을 설계할 때부터 협업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를 하고 훈련도 실제 현재 공장에서 같이 훈련을 시켰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동안에는 실험실에서 만든 거를 산업용으로 갖고 와서 그냥 같이 일하게 했던 것과 달리 처음부터 같이 일하겠다는 점에서 많이 주목을 받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기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네. 적어도 지금까지 하던 형태와 완전히 다르게 처음부터 협업할 수 있는 구조로 공장도 설계를 했고 거기서 실제로 공장에서 훈련을 시킨 케이스다. 요 부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로봇이 정말 사람처럼 아주 디테일하게 막 세밀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하드웨어 역량이 그만큼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는 건지 아니면 추론이나 학습을 더 디테일하고 딥하게 해서 행동이 구현이 되는 건지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 건지 같이 간다면 뭐가 더 앞서가야 되는 건지 막 그런 게 궁금해요. 그 두 가지가 모두 다 병행되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추론 능력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다양한 뭐 카메라나 센서 등을 통해서 로봇이 이 복잡한 배열들이나 복잡한 상호작용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고요. 네. 그것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동작을 해야 될지에 대한 추론하는 능력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실제 액션으로 옮길 수 있는 로봇적인 기술들도 필요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현대차가 또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장점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뭐 앞으로 만들어질 신공장들이 이러한 로봇들과 잘 병합되어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데 보여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전통적인 공장의 모형이 아니라 이제 신공장에서는 로봇들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고 로봇들이 데이터를 더 많이 잘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통해서 미세한 작업들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제 구축이 되게 된다면은 말씀해 주신 것 같은 이러한 복잡 미묘한 작업들, 배선에 대한 배열들 그리고 인간이 하지 못했던 수준의 작업들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의외로 또 다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 AI 기술 자체가 사실 인간보다 민감도가 높다 보니까 오히려 너무 민감한 탐지가 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즉 인간은 받아들이지 못했던 어떠한 위양성 같은 것들을 많이 발견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이러한 로봇 기술들이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인간의 안목지에 맞춰서 조금 또 다운그레이드 돼야 될 필요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구별을 하셔야 될 것은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이미 챗GPT나 제미나이를 쓰시지만 다음에 올 단어를 추론하는 거고 예측을 하는 거죠. 다음에 올 이미지를 예측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데요. 이 월드 모델이나 피지컬 모델 같은 AI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올 행동을 예측하는 겁니다. 단어를 예측하는 거 실수할 수 있죠. 강정수가 못생겼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미지를 손가락을 5개가 아니라 6개로 그릴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에러를 하면 오류가 나오면 이용자들께서 저 실수했구나라고 인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피지컬 AI는 실수하는 것, 다음 행동을 예측하는 겁니다. 그 행동을 예측해서 좌로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로 간다든지, 좌로 30cm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1m를 간다든지 하면은 반드시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실수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안전도와 신뢰도가 대단히 높아져야 된다는 부분에서 엄청난 도전 과제를 가지고 있어요. 공장에서 지금 한 대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만 대가 일하고 2만 대가 일어나는데 서로 충돌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인간과 부닥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피지컬 AI는 앞으로 가야 될 것이 대단히 많다라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저는 잘했다라는 것은 아까 훈련하신다고 했는데 훈련 이제 누가 합니까? 구글 제미나이 로보틱스가 하는 거예요. 근데 제미나이 로보틱스는 2024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신뢰도가 40%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60%를 물론 지금 1년이 지났으니까 어느 정도
정도 쫓아왔겠지만 끝까지 가져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이번에 뭐 그 알파 마요 논쟁에서도 일론 머스크가 지적을 했던 것처럼 결국은 롱테일 오브 엣지 케이스, 즉 희귀 케이스의 그 롱테일들을 어떻게 해결하냐의 문제인데 피지컬 AI는 쉽게 얘기해서 99% 가는 시간만큼 나머지 1% 가는 시간이 99% 갔던 시간만큼 들어요. 시간으로 친다라면 완성도가 99%로 갔다고 해도 나머지 1%가 1%만 가면 되겠으니까 이제 코너만 돌면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휴머노이드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도 있고요. 하드웨어 부분에서 이제 물어보신다라면 이번에 테슬라가 옵티머스 손 같은 경우에는 자유도가 인간의 손이 27도인데 21도죠. 그런데 그렇게 유연하게 만들다 보니까 애가 로봇에 힘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걸 들기 시작하니까 과열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것들을 새롭게 설계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기술과 소프트웨어 기술, 즉 AI 기술은 함께 발전해야 된다는 게 정확하게 맞는 표현인 거고 이 도전 과제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유연하게 하면 손이 힘이 약해지고 힘이 약해지면 노동 시간이 1시간이 넘어버리면 과열 현상이 발생하는 것. 이것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인類도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 문제도 극복을 해줘야 되는 거죠. 과연 그런데 정말 자유도를 가지면서도 손가락의 힘이 이례적으로만 센 것이 아니라 8시간 동안 근무할 수 있을 정도의 이 과열을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엄청난 하드웨어 엔지니어의 큰 도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중국 로봇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중국 막 쿵푸하고 권투하고 뭐 발차기 하고 막 하던데? 그러니까 로봇이 이제 약간 추론 부분과 로봇 구동 부분은 우리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구동 부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처럼 구동하려면 244개의 관절을 다 움직여야 돼요. 지금 한 50개, 60개 수준인데 그러니까 사람처럼 얼마나 잘 움직이냐는 관점에서 보면 중국이 많이 앞서 있죠. 그래서 중국의 모든 그 로봇과 우리나라 아틀라스는 뒤에서 조정을 한 거예요. 지가 움직인 게 아니라. 그다음에 추론 부분은 아까 이제 물건을 잡을 때도 이 물건이 딱딱한 물건인지 아닌지를 아는 부분은 손에 골무 같은 걸 끼고 센싱을 하거든요. 네. 이때부터는 추론의 영역이에요. 추론하고 나서 얼마나 세게 집어라라고 하는 게 추론인 거고 세게 집을 수 있느냐라는 거는 이제 역학이 되겠죠. 그래서 역학 부분은 독보적으로 중국이 앞서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역학 부분 플러스 추론 부분이 합쳐진 게 우리가 말하는 휴머노이드 나중에 네. 공장에 투입될 부분인데 아틀라스의 많은 사람들이 본 부분은 리저닝 부분이 있냐, 추론 부분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앞으로 되겠느냐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물건이 정형이냐 비정형이냐 사람을 피해야 안 피해야 되냐는 모든 영역은 추론의 영역이고요. 그 추론 영역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피지컬 AI라는 말을 쓰고 예전에는 이 피지컬 AI는 이 산업 표준 언어가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구체화된 형체가 있는 AI라고 인바디드 AI라는 말을 썼고요. 그러니까 인바디드 AI의 시장은 한 40억 달러밖에 안 돼요. 이제 피지컬 AI가 들어가면서 그동안에 안 들어왔던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이제 아우르는 새로운 산업 영역을 만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핵심 부분은 앞으로도 이 관절 부분을 얼마나 더 유연하게 하느냐라는 부분은 열심히 연구를 할 것이고요. 이게 네. 로보틱스라는 지금 500억 달러 정도 되는 한 축인 거고요. 그 안에 추론이라는 AI를 교집합을 집어 넣음으로써 스스로 센싱하고 센싱된 데이터에 대해서 스스로 반응하느냐라는 게 합쳐진 걸 피지컬 AI로 보시면 되고 그 접점을 보여준 게 아틀라스고 아틀라스의 관절을 보여준 거는 전부 다 뒤에서 시연을 할 때 이제 인간들의 그 안전성을 위해서 전부 다 조정한 거예요. 이게 자율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고 그리고 저 중국의 로봇들도 뒤에 다 조정한 거고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관절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핵심이라서 예. 대신에 나머지의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인 부분은 아틀라스가 요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 섞여진 부품을 골라낸다든지 이런 부분이 섞임으로써 야 피지컬 AI로 진화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이제 보여준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국에 대한 경쟁력 평가는 좀 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제가 먼저 센터님 먼저 하시겠어요? 중국에 예. 대해서 보면은 쿵푸라든지 무용하는 거, 뭐 덤블링하는 거 다들 쇼죠. 근데 쇼인데 그 쇼 뒤에 숨어 있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무게 중심을 잡는 겁니다. 무게 중심을 잡는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서가지고 그 똑같은 일들 반복하는 일을 한다. 이런 것들은 그냥 산업용 로봇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이 들어가서 정말 설거지를 하면서 기름기 있는 그릇이 떨어질 때 그걸 잡는다든지 또는 우리가 정말 몸을 구부려가지고 의자를 집어 있는다든지 자동차 안에 거기다가 배선을 한다든지 할 때는 인간이 전형적으로 서서 편하게 서서 작업하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이랬을 경우에 몸을 비틀어야 되고 또 순간적으로 몸을 움직여야 될 때도 있고 이때 무게 중심을 잡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역학적으로. 이 부분들을 그들은 시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쿵푸를 하거나 덤블링을 한다는 것은 몸의 무게중심을 어떻게 잡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근데 아틀라스 또한 그런 부분은 역학은 대단히 강해요. 과거에 여러분들 아틀라스 초기 모델 보면 자꾸 물론 유압식이었기는 합니다만 뭐 점프하고 덤블링하고 뭐 콩콩콩콩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여줬던 것은 무게중심의 변화된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똑바로 제대로 쓸 수 있는가에 대한 자기 몸에 대한 컨트롤 능력.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힘들어지는 것이 무게중심을 잡는 거잖아요. 계단 올라가다가 어르신들 자꾸 넘어지고 이런 것들도 무게중심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균형 감각을 잡는다는 부분에서 역학적으로 로보틱스 부분에서 중국 같은 경우는 대단히 높아져 있는 거고요. 이번에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경우도 달리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아주 잠깐 보여준 거죠. 근데 굳이 로봇은 달릴 일이 없어요. 하지만 달리는 과정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중심을 잡고 무게중심을 잡는 부분에서의 기술력들을 추구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 무게중심력에 대한 기술력들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AI, 중국 AI가 이제 뭐 미국에 버금가는 정도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AI 경쟁력이 뒷받침된 것인지 지금 중국 로봇이 보여주는 경쟁력. 맞습니다. 사실 지금 중국이 보여주고 있는 로봇들의 모습에서 무서운 점은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AI 수준이 지금 미국에 의해서 2위라고 전 세계에서 알려져 있고요. 네. 또 로보틱스 기술에 대한 수준도 뭐 사실 굉장히 정교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AI 모델에 대한 개발과 로보틱스에 대한 수준이 결합되었을 때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피지컬 AI 수준에서 굉장히 높은 정확도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한국은 이런 이제 중국의 수준과 비교했을 때 뭐 AI 모델에 대한 수준 그리고 이런 로보틱스에 대한 수준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올려나가고 있는 형식이지만 정말 이제 글로벌 환경에서 경쟁을 하기 위해서 그 두 가지 축을 어떻게 우리가 앞서 나가야 될 것인지가 큰 고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아까도 이제 뭐 현대자동차의 사례 또는 이번에 CES에서 선보인 다른 LG나 삼성과 같은 기업들의 사례처럼 구체적인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도메인에 특화된 어떤 AI 모델이나 로보틱스의 형체가 나타났을 때 꼭 굉장히 유연한 몸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유연한 무게중심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고도화된 로봇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도메인 문화에 특화된 도메인 문제에 특화된 이 AI 모델과 로봇을 통해서 저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런 게 저희가 이제 이런 중국의 약진과 비교했을 때 풀 수 있는 문제 어떤 해결책 중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CES 기조 연설에 나선 엔비디아 젠슨 황 CEO, 이 피지컬 AI의 주요 시장으로 또 자율주행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젠슨 황 CEO의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Welcome to CES. Today we're announcing Alpamayo, the world's first thinking, reasoning autonomous vehicle AI. 네, 올해 CES에서도 이른바 젠슨 황 효과는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참 화도 잘 던져요. 참 거기에 세계 참 잘 반응하는 것 같고요. 센터장님. 네, 정말 알파마요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틀라스보다 알파마요가 더욱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에 있는 OEM들, 메르세데스 벤츠가 저기서 시험 나왔지만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독일에 있는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프랑스에 있는 기업들 다 마찬가지고 절대적으로 지금 자율주행 기술력들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 자율주행 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글의 웨이모가 시장을 먼저 열고 있는 거고 중국의 바이두의 아폴로 고가 열고 있는 거고 중국 기업들과 미국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즉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들이 아닌 것 또는 신생 자동차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라든지 중국에 있는 이런 지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갖추고 있는 거고요. 네. 전통 레가시 기업은 완전히 실패하고 있었고 여러분 지금 12월 뉴스가 뭐였으면 현대도 4D2- 사실상 실패한 거거든요. 네. 지난 3년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구세주처럼 나타나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었다. 알파마요를 그래서 실제로 그날 발표 때도 발표도 했었지만 같은 동일한 시간에 유튜브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미 카 인플루언서들이 찍은 시연 영상을 탑승 시승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저도 그 영상을 보고 너무 놀랐었는데요. 즉 여러분들이 지금 뒤처졌다고 생각하지만 테슬라하고 점점 흔히 말하는 기술 격차가 심화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는 방향을 틀어냈고 그리고 매우 근접한 데까지 왔다라는 것을 실제 샌프란시스코에서 메르세데스 벤츠의 실카로서 보여줘 버렸다라는 거예요. 네. 이러면
저렇게 됐을 경우에는 뭐 본인들도 이걸 오픈 소스로 내놓겠다고 얘기를 했고 우리가 추가로 돈을 받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또 개발을 할 거고 여러분들은 우리의 칩만 가져가고 우리의 훈련할 수 있는 즉 파인 튜닝이라고 할 수 있는 사후 학습할 수 있는 서울에서 부산에서 사후 학습할 수 있는 우리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서 다른 모든 레가시 기업들에게 테슬라를 추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줬다는 부분에서 대단히 무서운 스토리텔링을 한 거고 대단히 큰 서사를 만들어 줬다는 부분에서 알파마요는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이 뭐 일단 알파마요 이야기도 해보죠. 자율주행에서 테슬라가 독보적으로 이제 시스템 구축해가고 학습해가고 데이터도 쌓았다 얘겨졌는데 알파마요라는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면서 이 시장 판도를 바꿀 만한 임팩트를 갖췄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굉장히 전 충격적이었습니다. 다 두 분 다 충격적이셨다고 얘기하네요. 네, 왜냐하면은 일단은 자율주행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 자율주행을 자체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이고 노력을 했지만 실제 해외 기업들 중에서도 실패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력을 마치 이 스마트폰에 안드로이드가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알파마요 자체가 일종의 자율주행의 안드로이드 포지션을 선점하고 나선 것이고요. 네. 이제 이런 포지션을 선점했을 때 이 테슬라에 뒤처져서 기존의 자율주행을 하지 못했던 기업들 그리고 이 자율주행에 많은 돈을 투자했다가 좋지 못한 결과를 거둔 기업들을 보고 거기에 대해 망설이고 있던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 엔비디아의 알파마요가 구세주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알파마요를 사용해서 본인들의 자동차도 자율주행으로 변환하기 위한 움직임이나 수요가 굉장히 늘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은 사실 테슬라가 지적했던 우리는 너희들은 아마 쉽게 우리를 따라오지 못할 걸이라고 얘기하면서 본인들의 강점으로 이야기했던 실 데이터조차도 급속도로 아마 따라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큰 화두를 던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알파마요를 어떤 식으로 기업들이 활용하느냐 또한 이런 자율주행 경쟁에 있어서 좀 우위권을 확보할 수 있는 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몇 년 더 걸릴 거다 견제구 날린 것도 두려움의 발로입니까? 약간의 두려움이 좀 섞이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알파마요가 그만큼 이제 시장에 가지고 있는 함이나 충격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의 발로일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좀 저희가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투자자분들께서는 지금 테슬라에 투자할 것이냐, 엔비디아에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둘 다 투자할 것이냐 많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그러네요. 그 기로에서 하기도 예, 했네요. 그것을 분석하면 이제 일론 머스크가 바로 엑스닷컴에다 반응을 했죠. 아까 말씀드렸던 99대 1을 얘기한 거예요. 99까지 오는 거는 누구나 쉽게 올 수 있지만 나머지 1이 99의 원 시간보다 더 걸릴 거다. 그것이 이제 핵심이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롱테일 오브 엣지 케이스라는 단어입니다. 즉 희귀 케이스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거죠. 눈이 올 수도 있고 안개가 낄 수도 있고 갑자기 운전하는데 비보호자 회전을 갔더니 갑자기 저기 소방차가 서 있을 수도 있고 구급차가 서 있을 수도 있을 거고 마을버스가 서 있어서 추월하려고 해서 중앙차선을 침범해서 갔더니 상대방 차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 사고는 고속도로에서 평이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데서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희귀 케이스에서 발생하게 된다는 거고 이 희귀 케이스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면 결국은 안전운전, 인간보다 더 안전한 기계가 할 수 있다는 것, AI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약속이 지킬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희귀 케이스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800만 대 팔린 차량에서 매일매일 데이터를 지금 수집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테슬라에서 FSD를 쓰지 않으시더라도 테슬라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와이파이랑 연결될 때 수집된 데이터를 테슬라에게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곳곳에서 서울과 부산과 베를린과 뉴욕에서 이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희귀 케이스가 연구되고 있고 빠른 속도로 컴퓨팅 파워에 있어서 해결되고 있다는 게 테슬라의 주장인데 이번에 알파마요에서 주장한 건 뭐냐면 희귀 케이스도 조각을 내서 시뮬레이터로 학습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즉 실증 데이터가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면 비보호자 회전을 했는데 내리막길이 있을 수도 있고 평지가 있을 수도 있고 오르막길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테슬라 같은 이거 세 가지를 다 경우에 그것도 안개가 꼈을 때 비가 왔을 때도 다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학습을 시키면 되는데 엔비디아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흔히 말하는 디지털 트윈에서 시뮬레이터 내에서 내리막길 가고 평지 가고 언덕길 가는 건 다른 영상에서 찍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비보호자 회전을 했을 때 그거는 이 부분을 잘라내고 이 부분을 잘라내서 결합을 시키면 컨비네이션 시키면 그 경우에 있어 그럼 비 오는 것도 시뮬레이션 시키는 겁니다. 눈이 오는 것도 시뮬레이션 시키는 거죠. 그럼 내리막길에서 눈이 왔을 때 비보호자 회전했을 때 차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비가 왔을 때, 비보자 예전했을 때 평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식의 모든 것들을 조각조각을 내서 결합을 시켜가지고 가상 공간에서 연습을 시키면 희귀 케이스를 다 만들어낼 수 있고 이 부분으로서 연습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제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이론적인 가설이 맞다라고 한다면 일론 머스크가 주장하는 것들은 우려서 자기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고 현실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장하는 건데 사실 그 격차는 대단히 좁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네. 하지만 그 가설이기 때문에 아직은 엔비디아의 가설이 틀리다고 얘기했을 경우에는 현실에서는 그렇게 운전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날 경우에는 이 엔비디아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그 롱테일 오브 엣지 케이스는 대단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종의 디지털 트윈의 파생이라고도 생각이 되네요. 지금 센터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게 과거 우리 스마트폰 시대를 보면 약간 애플 iOS와 구글 안드로이드 진영 간의 대결이 된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예, 그렇죠. 이제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얘기를 쓴 거고요. 지금의 자율주행은 그냥 사전 학습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 학습이란 어떤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라라는 사전 학습된 상태로 움직이는 게 다고 지금 이제 테슬라의 FSD가 자기들은 추론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추론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하게 밝혀진 부분은 없죠. 네. 지금 엔비디아의 지금 이 플랫폼이 밀고 있는 바는 이제 추론 과정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신경망 구조의 가장 큰 문제가 소위 말하는 블랙박스 구조라고 해서 어떤 추론 결과를 알 수는 있대 왜 이런 추론 결과가 있는지 과정을 안 보여주거든요. 이번 시연을 보면 얘가 왜 섰는지 왜 핸들을 꺾었는지에 대한 어떤 식으로 추론했는지 과정을 모두 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설명 가능한 최초의 자율주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기존에 있는 모든 이제 자율주행 모듈은 말 그대로 이제 구동계 모듈과 센싱 모듈이 별도로 이제 만들어져서 두 개를 결합하는 구조인데 얘는 E2E 구조라고 해서 처음에 센싱된 구조부터 얘를 학습하고 나중에 리즈닝 하는 까지 동시에 학습한 E2E 구조예요. E2E 구조는 엔드 투 엔드라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신경망으로 다 처리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워낙 베일에 많이 쌓여 있고 뭐 자기들이 많이 안 밝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떤지 명확히 알 수는 없는데 지금 엔비디아는 이렇게 보면 세계 최초로 E2E 구조로 만든 자율주행이고 거기다가 추론하는 과정까지 알려주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이제 테슬라도 저번 대만에서 뒤집힌 이제 트럭을 보고 트럭은 많이 학습했지만 뒤집힌 트럭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걸 그대로 쳐박았거든요. 그러니까 학습하지 못한 돌발 상황에서 테슬라는 라이다가 없기 때문에 쳐박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이게 흔히 말하는 예외 상황인데 이런 예외 상황에서 잘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능이 추론이고 네. 추론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GPU고 그래서 이제 이 뭐 CPU, GPU 칩을 한꺼번에 다 이제 탑재를 하고 그래서 센싱된 데이터에서 추론까지 하는 기능을 다 집어넣기 때문에 이제 각 회사는 자기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가 지금 갖고 있던 자율주행 기능을 같이 넣어서 동시에 학습만 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를 쓰면 모두 다 똑같은 기능에 똑같은 자율주행을 하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를 갖고 와서 자기만의 데이터를 넣어서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너무 얘기가 저희 빠져들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준비한 질문을 다 소화를 못했는데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돼서 좀 그 정리를 좀 할게요. 지금 제슨 왕이 차세대 칩에 대해서도 이제 베라 루빈 이야기도 했죠. 우리나라는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뭐 이제 GPU도 이제 대량으로 확보를 했고 지금 AI 3대 강국을 정책 목표로 정하고 이제 각종 지원들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말 시시각각 급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질문 좀 묶어서 드릴게요. 베라 루빈 차세대 칩 계획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우리의 현실적인 위치, AI 3대 강국으로서의 도약 가능할지 이게 너무 종합백과점처럼 제가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일단 시간이 없어요. 마음이 급해서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서 교수님 먼저 여쭙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차세대 칩 관련해서 정말 이 칩 자체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칩뿐만 아니라 전력 관련해서도 지금 많이 중요해지고 있어서 저희가 뭐 엔비디아와 AMD의 전략을 좀 뭐 간단하게 비교해 보자면은 엔비디아는 어쨌든 전통적인 강자이죠. 뭐 쿠다 플랫폼도 가지고 있고, AMD는 이제
지금 이제 신흥 강자로서 뭐 가격 경쟁력이나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 밀어붙이고 있는 형국인데요. 대한민국이 이제 3대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일단 현 상태를 좀 살펴보자면은 이제 스탠포드에서 매년 이 AI 바이브런시에 대해서 국제적인 지표를 발표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2024년에 대한민국이 총 36개 국가 중에서 7위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14위 정도였는데 매우 빠른 속도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성장의 이면에 보면은 일단은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수준의 R&D를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또 대한민국의 이런 R&D 투자 덕분에 뭐 논문이나 어떤 특허에 대한 개수도 늘어나고 있고 기술력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3대 강국에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그럼 위에 누가 경쟁자가 있느냐를 살펴봐야 될 텐데 네. 일단 1위랑 2위는 당연히 미국과 중국입니다. 둘이 이제 압도적인 차이로 선도를 하고 있고요. 불변입니까? 현재는 불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압도적인 차이로 선도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뭐 이후의 어떤 선도 국가들 또는 영국, 캐나다, 일본 그리고 뭐 압도적인 자금을 바탕으로 AI 투자하고 있는 UAE 정도가 있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대한민국이 어떤 특장점을 바탕으로 3대 강국을 선도할 수 있을까가 사실은 중요한 방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R&D를 많이 투자한다가 중요한다라기보다는 결국은 이 대한민국에서만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AI 서비스, AX 서비스를 좀 만들어서 그 특장점을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어떤 3위를 차지해야 되지 않을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최근에 과기부나 뭐 산업부나 여러 정부 부처들이 이 AI에 대한 법안이나 정책들을 추진하는 것들을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따라서 뭐 최근 이런 피지컬 AI를 활용한 산업 AI라든지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는 어떤 의료 분야의 AI라든지 네. 또는 뭐 교육 분야의 AI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 3대 강국을 향하기 위한 노력들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워낙 이러한 기술 싸움이 또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단순히 노력을 한다라고 해서 된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계속 주도 면밀하게 보면서 이 형세를 살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뭐 미국이야 원천 기술에 강하다. 그리고 중국은 물량 공세한다. 이제 우리 3위가 우리 한국이 되려면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의료 분야가 대표적이겠지만 우리만이 갖고 있을 독보적인 영역을 개척을 해낸다면 3대 강국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네, 사실 이번 CES에서 혁신가들의 등장이라는 게 저는 대한민국과 굉장히 잘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이번에 좋은 성적도 거두고 있는데 그러한 의료나 제조, 교육과 같은 특화 도메인에서 대한민국만이 할 수 있는 어떤 특화 AI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고 성장시키고 만들고 제시할 수 있었을 때 네. 저희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센터장님. 뭐 죄송합니다. 무거운 질문을 아니 뭐 3위가 되고자 한다는 꿈을 갖고 있는 건 좋은 거죠. 아이가 잘하고 있는데 너는 어차피 글렀어 다 포기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반에서 3등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부모들의 희망인 거고 욕망인 거고요. 문제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전술이 타당하고 유효한가라는 것들은 계속해서 검증하고 냉정하게 살펴보면서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거라 봅니다. 절대적으로 지금 AI라는 것은 3위가 되겠다라는 것은 그냥 의지만을 가지고 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것이 6개월 만에 1년 만에 나올 수 있는 성과도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은 저는 현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반드시 지금 잘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선 AI 독자 모델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 그래서 국가대표를 모델을 만들겠다고 하는 건 저는 그건 2024년의 패러다임에 빠져 있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2026년에는 어떻게 시장을 만들어낼 것인가, AI 시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쉽게 혁신가들이 진출해서 서비스를 상품화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비용 효율적인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김대중 정부 때 인프라를 까는 것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그 인프라가 당신 닷컴 버블 속에서 깔리게 됨으로써 대단히 쉽게 혁신가들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AI 인프라스트럭처를 전 사회적으로 만들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교육과 의료와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 기존의 이해관계가 걸려 충돌이 있었어요. 교육 부분에서 만약에 AI 부분이 발전해서 대치동 권력을 무너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치동 권력 무너뜨려야죠. 그래야 예를 들면 이와 관련된 AI 교육 서비스가 넘쳐날 거고 여기에 대한 지불의사가 높여질 거고 돈이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거거든요. 네. 이러기 위해서는 이해 충돌이 반드시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율주행을 한국에 도입하고 이 부분들을 서비스를 언제 몇 년도에 도입하는가에 따라서 택시 운전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 이해 갈등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의학과 또는 병원 부분 할 때는 그러면 약국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러한 제도적으로 이해관계 충돌은 필연적으로 저희 앞에 놓여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법률 AI 서비스를 한다면 변호사랑과 갈등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풀 건지가 모두가 정렬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결코 AI 3대 강국은 목표는 잘 잡았으나 네. 결코 간단한 도전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낸다면 시장의 판도는 완전히 바뀌면서 새로운 플레이어와 새로운 강자들이 시장에 등장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병옥 교수. 그 시장이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70년간은 훈련만 하던 시장이에요. 후방산업이고요. 후방산업에서는 절대적으로 막대한 GPU와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따라한다는 건 거의 이제 힘든 거고요. 근데 이번에 CES에도 봤지만 시장이 급격하게 추론 시장으로 바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안드로이드는 뭐 구글이 만들었지만 안드로이드 기반의 갤럭시로 이 휴대폰을 접근하고 있는 건 삼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방산업 쪽에서 기존에 훈련시켜서 만드는 모델을 활용해서 이제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시장으로 급격하게 바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칩도 훈련의 절대적이던 GPU 칩에서 이제 추론에 관련된 NPU 칩, 그래서 우리가 퓨리오사, 뭐 리벨리온 이름이 나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떤 시장으로 바뀌고 있는가 하면 그동안엔 이게 가능한가를 보는 후방산업 시장에서 이게 되네? 그럼 어디다 적용할까 하는 전방산업으로 급격하게 바뀌고 있어요. 특히 이게 한국이 가진 아주 큰 장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제조업에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고 제조업을 가지고 어디다 응용을 낼 건지 응용을 낼 때 인공지능 기능을 어느 제조에 탑재할지라는 건 전부 다 오롯이 저희 몫이고요. 네. 그래서 크게 보면 이게 그냥 3위 지표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투자액도 들어있고 이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뭐 절대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는 미국을 따라잡고 영국을 따라잡아서 모든 지표에서 3위를 간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 모자라는지를 보면 가장 큰 건 또 축이 인재거든요. 그러니까 탑 코어 인재가 외국으로 나갔을 때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만들 건지 네.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크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프랑스나 지금 중국 기업을 보면 전부 다 메타나 여기서 일하던 사람들이 복귀를 해서 자국 모델을 만드는 네. 모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지속 가능한 연구 자금을 국가 주도로 하는 게 중요한데 현 네. 정부의 가장 큰 몫은 뭐냐면 국가가 정부 주도로 해주겠다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게 가장 커요. 그래서 그 네. 시그널이 지속 가능하다라고 하면 뭐 3위 근접하는 거는 저희가 한번 도전해 볼 만하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인공지능 AI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인간의 물리적 공간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 올해 CES가 보여줬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제조업 경쟁력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할 수도 있고 머뭇거리고 쓸데없는 논쟁하다 또 뒤처져서 영원히 변방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피지컬 AI로의 진화는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용어만 토크쇼 직설 마치겠고요. 여기는 모든 경제가 보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